엄경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직접 뵙기는 처음이고요. 저는 방송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저기 얼굴이 많이 낯에 익어요. 같이. 그렇습니까? 네. 예, 좀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중간에 잊어버릴까봐 조금 이따 한번 기회 되시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앞서 그 송국권 본부장님께서 국민의힘 147석, 민주당 116석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정의당 포함해서 제3지대의 의석수가 37석이 된다는 얘기냐,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될 것 같다는 건 두 생각이 같은데 37석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좀 캐스천이다, 이런 조금 질문을 해달라 하면서 아까 방송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해주면 그 부분도 어떻게 이제 그런 결과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이 문제부터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 이제 2020년이죠. 그러니까 21대 총선이죠. 당시에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정확히 의석수를 맞췄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이렇게 합산해서 180석이 정확히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21대 총선만이 아니고 20대 총선 때도 정확히 예측을 했더군요. 당시에 안철수 국민의당이 38석, 이것도 정확히 맞췄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박빙을 이룰 것이다. 근데 결과가 민주당이 133석, 국민의힘이 그때는 새누리당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132석 해서 실제로 맞췄습니다. 20대, 21대 총선을 다 지금 맞추신 셈이에요. 그리고 지방선거 관련해서 상당히 예측도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엔 특히 21대 그 180석 맞추면서 별명이 엄문어, 이렇게 별칭이 생겼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예측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조 자료가 혹시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이렇게 지난 21대 이전까지 포함하면요, 어떻게 맞추게 됐습니까? 네, 저는 이제 선거에서 두 가지 점이 선거 승패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선거 민심이죠. 그러니까 어느 선거든 당시 선거를 관통하는 민심, 그러니까 핵심 민심이 있기 마련인데 그게 뭐냐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유권자 지형, 그러니까 세대별로 정당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당시 2022년 총선에서는 선거 민심이 보수 심판이었어요. 네.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선거 직전에 급하게 통합이 되긴 했지만 촛불 이전의 새누리당이나 또 그 촛불 직후에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이나 모양만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인 통합은 이루었지만 질적으로 볼 때는 국민의힘 눈에, 국민의 눈에 성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선거 민심이 보수를 한 번 더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수 심판론이 분출됐다. 저는 이제 그 지점에 주목을 했고요. 예. 두 번째는 유권자 지형을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60대 이상만 미래통합당의 지지를 보냈고, 20대에서 50대까지는 민주당을 지지했다. 네. 그래서 이를테면 국민의힘이 50대 이상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2050의 선거 연합은 2016년에도 나타났어요. 다만 민주당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을 교차 투표했다. 그래서 당시에 국민의힘이 122석으로 원내 2당,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이죠. 공식 명칭은 원내 2당에 오르긴 올랐지만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의 스탠스가 굉장히 진보 성향이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 총선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석을 합쳐서 봐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선거 직전 한 3월 초쯤에 저희가 4명이서 모여서 지역구별로 카운트를 했어요. 네. 지역구별로 카운트를 했는데, 당시 이제 기자도 한 분 있었고, 저를 포함해서 여론조사 전문가 2명 정도 있었고, 또 기업 쪽에서도 1명 있었고, 이렇게 4명이서 이 카운트를 했는데, 당시에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58을 넣는 걸로 158. 네. 저희가 조사를 했고 네. 이제 세모가 한 5개 정도 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었죠. 그리고 국민의힘 한 90개 정도 나오는 걸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거의 정확히 맞췄던 거죠. 네. 그래서 세모 중에 일부가 민주당으로 가면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4명이서 저희가 카운트를 했는데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써먹었어요. 예.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예. 민주당 180석이다. 예. 근데 나머지 3명은 자기들이 해놓고도 예, 자신이 없었어요? 스스로 자신이 아, 없었던 그랬어요? 거예요. 그래서 예. 심지어 투표 전날 내지는 이제 투표하고 나서 저녁에 그 출구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네. 몇 석을 예측하냐 네.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니 우리가 한 달 전에 다 예측했지 않냐? 나는 180석 본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업무너라고 지금 불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냥 180석 예측한 후에 업무너라 불렸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랬던 건가요? 방금 보신 그 한국일보 이제 그 선거 이후에 나온 기사거든요. 예. 그 아까 그 기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아, 이제 업무너라는 이름을 저 별명을 붙인 거예요. 2020년 4월 18일이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은경 기자가 예. 그 이제 선거 직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맞췄냐 이런 것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신문을 보니까 이 고 기자가 저한테 이제 업무너라는 별칭을 붙였는데 왜 우리가 영표 문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영표 전 국가대표 선수 축구 선수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월드컵 그 예측 결과를 정확히 이렇게 맞춰서 이제 별명이 문어, 영표 문어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서 따와서 저를 업문어라고 불러준 거죠. 네. 문어 지금 문어 하면 잘 아시죠? 뭐 이제 왜 왕문어가 특히 이제 어떤 것을 딱 잘 맞추는 또 투표 옛날에는 장난스럽게 일부에 좀 미신을 믿는 분들은 문어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영표 문어가 유명해졌고 그 이후에 엄문어가 또 새로 생기셨군요. 왕문어, 그렇습니다. 영표 문어 이제 드디어 엄문어가 생기셨네요. 네, 저를 잡아먹지 마시고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당시에 좀 180석 이렇게 민주당이 180석을 얻는다. 지난 이제 총선 때 이렇게 예측했을 때 사실 주변에서 여러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정당 소속인들, 정치권, 정치인들, 뭐 언론 상당 주변에서의 가까운 분들도 이제 여론조사 동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좀 반응이 어땠어요? 네, 그때가 이제 4.15 총선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총선은 매주 수요일이잖아요. 예. 매번 수요일인데 제가 이 취재에 응한 게 그러니까 투표하기 전주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예측표가 보도된 거는 그러니까 투표 3일 전인 월요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보도되고 나서 대부분 주변의 분위기는 저를 미친놈이다. 예. 이렇게 이제 엄청 욕을 먹고 특히 그 보수층에서는 저를 아주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상대도 안 하려고 했고 네. 반면에 민주당 쪽 사람들은 되게 환호를 했죠. 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때 당시 보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으로 통합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올라오면서 거의 국민의힘이 이긴다 이런 여론이 되게 팽배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전문가들, 여론조사 전문가나 정치평론가들을 보면 여론조사 읽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그 이면에 있는 바다 저 밑에 있는 어떤 도도한 여론의 흐름 이런 거를 봐야 그게 진정한 전문가인데 그냥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높으면 다 민주당이 이긴다 하고 다시 국민의힘이 높으면 다시 다 국민의힘이 이긴다 하고 요즘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볼 때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를 다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이 상대도 안 해줘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전부 다 민주당이 막 지지율이 높으니까 민주당이 다 이긴다 이렇게 가 있는 거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대담의 핵심적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147석, 민주당 116석. 사실 일반적인 지금 어떤 인식들, 일반 여론조사와 결과 예측치보다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는 국민의힘을
좀 우호적으로 보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수치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그것이 미치는 영향, 심리적 영향도 사실은 여러 가지 있다고 보이는데요. 우선 이번에 이제 이 예측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나온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설명하시면서 아무래도 예측 기법 뭐 이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료를 한번 지금 준비됐으면 좀 띄워놓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147, 민주당 116석 어떻게 예측을 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예측 자료는 리서치 앤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거고요. 이게 예측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의 이제 그 자문을 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전 선거 3개를 지역구별로 평균 득표율을 환산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직전 선거라고 하면 2022년 지방선거 그리고 그 전에 대선 그리고 2020년 총선. 그러니까 이 결과를 지역구별로 이제 그 환산해서 평균 득표율을 산출한 건데요. 지방선거는 광역의원 비례대표가 기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에 민주당 180석을 마칠 때도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 선거,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 2017년 대선, 2016년 총선, 요 3개의 선거를 이제 그 지역구별로 환산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의석이 도출됐는데요. 국민의힘 우세를 보면, 그러니까 원래 149석인데 지금 무소속이 2석입니다. 네. 그래서 무소속 2석을 빼서 147이 된 거고요. 민주당은 126석인데 현재 민주당에서 나간 무소속이 10석이거든요. 네. 이걸 빼서 116석이 됐고, 그리고 이제 경합에 대해서는 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경합으로 나온 게 30석이에요. 그러니까 저 30석은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니까 득표율 플러스 마이너스 1%.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만 명이 투표했다 그러면 그 1%가 플러스 마이너스 1%니까 총 2% 안에 박빙인데 이게 한 2,000표 차이로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사실은 2,000표 차이도 이렇게 실제 개표를 해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열을 가릴 수 있는데 어쨌든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는 접전적으로 30개를 분류를 했고 저거를 이제 이 30개를 반씩 나눈 거예요. 반씩 나눠서 반은 15석은 국민의힘에 붙이고 이제 반반씩 이렇게 반분할 거로 예측을 해서 반은 민주당에 붙인 거죠. 그리고 이제 기타 정당은 20석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타 정당 20석에 비례대표 15석. 지금 이제 그 권역별 연동형이나 준연동형제로 유지가 되면 보통 한 15석 정도 가져간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합쳐서 37석이 기타 정당인데 좀 다소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역별로 간단하게 판세를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현재 호남 제주, 그러니까 간단한 그 남쪽부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호남 제주는 총 31석이죠. 예. 호남 3석, 호남 28, 제주 3석인데요. 여기서 그 대체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3군데 정도가 관전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광주 서구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출마할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예. 여기는 2014년에 천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탈당한 양양자 의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면 당선할 수 있을지 또 득표력이 얼마나 될지가 관전 포인트고 그 다음에 전남에 이정현 전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뛰고 있는 분이죠.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때 당대표도 역임했고 이분이 이제 곡성이 고향인데 곡성에서 지난번 그 지방선거 때 40% 정도 얻었어요. 저도 사실 곡성이 고향인데 거기가 여당표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광양은 이게 호남 중에서도 가장 비민주당 색채가 진한 곳이에요. 예.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여러 명 나오면 이정현 전 대표가 선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주시 을 전북 여기가 이제 그렇죠. 진보당 강성현 의원 지역구인데요. 강성 기역. 예. 네, 강성이. 네. 그래서 이분이 지난번에 이게 경호 논란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분이 이제 물론 경호 논란이 있었지만 지역구에서는 어느 정도 어필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 네. 이분도 여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로. 그래서 요 세 개 정도가 관전 포인트인데 여전히 민주당이 우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영남 강원이 보면 그러니까 일단 영남 보죠. 영남이 총 65석입니다. 총 65석인데 대구 경북 25석은 국민의힘 뭐 초강세 지역이라서 뭐 일단 빼고요. 그 다음에 경남, 부산, 울산이 40석이에요. 40석인데 여기에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7석이 됐어요. 부산 3개, 경남 3개, 울산 하나. 근데 여기서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2, 3%포인트 정도에서 접전을 벌였고 김해만 갑 하나, 을 하나. 민주당이 두 군데에서 당선이 됐는데 조금 격차가 납니다. 그래서 저기도 이제 민주당 우세는 0으로 돼 있는데 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울산하고 부산은 현실적으로 저는 국민의힘이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해, 갑을은 실제 접전이다. 저는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양산을은 김두관 의원 지역구인데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 지역 언론에서 여론조사 했었는데 10%포인트 이상 뒤지는 걸로 나왔어요. 김두관 의원이.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지난번 총선 7석에서 저는 한 최대 2, 3석 정도 민주당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강원으로 가보면 강원은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3석 가져갔어요. 원주 갑을하고 춘천 을 이렇게 가져갔는데 원주 갑은 지난 재보궐선거 때 이광재 의원이 이제 그 의원직 지사 사직하고 출마를 했죠. 그래서 지금 그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 박정아 여기로 이제 교체가 됐죠. 그래서 민주당 의석이 강원도에 2개인데 그러니까 원주시 을의 송기현 의원은 상당히 가능세예요. 지난번 지역 KBS에서인가 여론조사 한 걸 봤는데 10%포인트 이상 이제 차이가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춘천시 을 여기는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의 텃밭 원래 지역구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는 아마도 이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강원도에서는 한 석 정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이제 대전, 충청, 세종은 저기 이제 그 28석이에요. 28석인데 지난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20석, 국민의힘 8석 이렇게 가져갔죠. 그래서 충북부터 보면 충북이 민주당이 이제 5석에서 승리를 했고 국민의힘이 3석 이겼는데요. 그러니까 청주시 상당구를 정우택 의원이 이제 탈환을 했죠. 재보궐 때. 그리고 서원구는 별로 격차가 안 납니다. 민주당이 이기긴 이겼지만 한 2%포인트 정도 앞섰어요. 그래서 저는 서원구도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천 음성,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민주당인데 여기도 지난번에 한 7%포인트 정도로 민주당이 이겼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도 누구를 공천하냐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이 탈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충북은 민주당이 최대한 3곳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3석, 국민의힘 5석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전은 총 7석인데 지난번에 민주당이 다 싹쓸이 했어요. 그래서 대전 서구 갑을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죠. 그래서 아마 여기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덕하고 동구. 그러니까 동구는 이제 이 대전시장 지역구거든요. 이장우. 그래서 거기는 원래 보수가 좀 강세 지역이고 대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는 국민의힘이 탈환할 것 같고 현재 황운하 의원이 지금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죠. 네. 근데 여기 이분이 이번에 이제 그 예비 후보 적격 판정 받아서 지역에서 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구도 대전 중구도 황운하 의원이 2.5%포인트 정도밖에 못 이겼어요. 그래서 저는 사법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중구도 넘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유성갑을은 여기가 이제 대전 중에서는 비교적 스윙부터 지역인데 이상민 의원은 내리 5선 했죠. 20년 동안 유성구 을에서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순수 민주당 표 이외에도 저는 이상민 의원 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 후보가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전은 저는 한 4대3 정도로 국민의힘이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으로 가보면 총 11석인데 현재 민주당이 이제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데가 천안 갑하고 천안 병 두 군데고 이제 천안을은 박원주 의원인데 탈당했습니다. 성희롱 건으로 그리고 아산을의 강훈식 의원 그다음에 어기구 당진 이렇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원래 민주당이었던 논산 계룡에 김정민 의원이 탈당을 했죠. 그래서 저는 당시에 이제 그 민주당이 6개 지역에서 이겼는데 이번에는 저는 이제 천안을 이제 누구를 공천할지 모르겠지만 천안을하고 아산을 그러니까 요 2개 정도는 민주당이 이길 것 같고요. 나머지 한 곳 정도 더 그러니까 뭐 천안병이나 당진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충남 11개는 민주당 한 3, 국민의힘 8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종은 이제 그 지난번 선거에서 2개 다 민주당이 이겼어요. 그런데 세종도 그러니까 원도심 지역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좀 셉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신도심 지역은 이게 민주당 지지세가 좀 세고 그래서 한 석씩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수도권을 뺀 지역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네. 대전, 충청, 세종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3석이 우세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아까 대전에서 3석이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다. 그리고 충남은 천안을고 아산 쪽이 2곳이 우세하거든요. 왜 3석이죠? 5석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근데 이제 저희가 저 계산의 기법은 네. 그 지난 3번의 선거를 이제 그 환산한 거라서 지난 3번의 선거에서 충청도가 사실 국민의힘이 굉장히 약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지역구 사정을 이제 봐가면서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대체로 대전, 세종, 충청 28석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기보다는 조금 민주당이 더 가져갈 수 있다. 저는 한 최대 10곳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8곳은 국민의힘이 탈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도권은 사실은 제일 관심사는 수도권이죠. 예, 그러니까 대전, 충청도 상당히 좀 고무적인데 네. 수도권 문제가 관심사. 네, 그러니까 수도권은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지방 결과의 총합이 수도권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도권은 사실 이 대통령,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 때문에 저는 아직은 정당에 대한 이 선호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침묵의 나선이 작동하면서 아직 판세를 모리무중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수도권 민심도 국민의힘 쪽으로 조금 이 긍정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천이 이제 11개 선거구죠. 11개 선거구인데 13개 선거구인데 지난번에 2군데 빼고는 다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충청권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그 연수구 갑을이 이제 부정적인 연수구 갑을인가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저기 윤관석하고 이성만 의원이 탈당했잖아요. 예. 제가 이 지역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요 두 분이 두 분한테 공천 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저는 인천에서 국민의힘이 최소 5곳, 최대 7곳 이 정도에서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서울은 저기 보면 이제 20대 20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9곳이 경합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대체로 이제 저 결과에 동의를 합니다. 강남 3구하고 그다음에 이 한강 벨트 이쪽에서는 국민의힘이 다수 당선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접전을 벌이거나 다소 우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가 이제 59석인데요. 저기는 13석 이렇게 나와 있죠. 13석 나와 있는데 분당과 같은 일기 신도시, 뭐 평촌에서도 한 곳 정도 될 수가 있고 일기 신도시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동부, 북부 이쪽에서는 대체로 국민의힘이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 의석이 대략 한 20곳 가까이 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천 의왕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차이가 별로 안 났고 또 어떤 후보를 공천하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탈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 59석 중에서 대략 한 20곳 남짓해서 국민의힘 우세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0곳 남짓은 민주당이 우세하다. 지금 이제 선거를 치른다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판세도 바뀔 수가 있죠. 그리고 경기도 중에서도 관전 포인트 한 곳 있는데요. 고양갑이죠. 고양갑. 여기 보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있는 곳이거든요. 아직 심상정 의원은 총선 출마 선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당선 가능성이 이번에는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센 후보를 내면 고양갑은 국민의힘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천을 안 하거나 지난번처럼 조금 경쟁력이 약한 문명순 위원장을 공천을 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문명순 위원장이 앞섰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문명순 위원장 표가 그대로 다 심상정 후보 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저쪽은 국민의힘이 탈환하거나 아니면 심상정 의원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각 지역별로 한번 표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표로 보면 서울 지역 이제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이 20곳, 인천이 5곳, 경기 13곳, 대전, 충청, 세종 20곳, 영남, 강원 63곳. 그래서 지역구로는 121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로 13석을 얻는다. 이걸 합산하면 이 자체로만 합산하면 134인데요. 총합계가 147로 된 것은 경합지역이 있습니다. 저 경합지역이 30곳인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 해서 15석이죠. 그러니까 30석 15. 서로 보면 134에다가 15석 하면 149인데 두 석이 지금 빠지잖아요. 무소속에 두 소속을 빼야 됩니다. 두 석 정도는 무소속이 가져갈 거다. 그래서 지금 147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표로만 보면 왜 갑자기 147석이 됐느냐? 합계가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면 134인데 그 부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조급대다가 경합지역 절반에다가 무소속 두 석을 뺀 거다.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저 데이터는 이제 최근 여론조사에 기초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21대 총선, 2020년에 있었던 21대 총선의 데이터, 그리고 최근에 재작년에 있었던 2022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요 세 개의 선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다. 이런 것을 참고를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신 부분은 그 데이터에 기반하지만 최근의 상황도 좀 반영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예측이 지금 저 예측이 이제 있는데 좀 변수 부분도 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과거에 이제 3대 선거를 기준으로 했지만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중간에 있을 것인데 어떤 변수가 좀 있습니까? 네, 일단 비례제도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민주당이 현재 권역별 비례제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100% 권역별 비례제도는 아니고요. 한 반 정도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반 정도는 권역별 비례제로 가는데 병립형도 사실은 권역별 비례제도 사실은 병립형입니다.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가자. 이게 이제 다 정리되어 있는 거고 다만 곧바로 병립형 2016년 총선 때 비례제도로 가려면 여러 가지 좀 쪽팔리는 문제도 있고 모양새가 안 나니까 일단 출구 전략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제라는 과도 어떤 그 이슈를 던져놓고 그 여론이 이제 돌아가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표에서는 이제 소수 정당으로 15석이 가는 걸로 돼 있었죠. 네. 그런데 전체 47석이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대략 국민의힘이 한 22석 정도 가져갈 것 같고요. 민주당이 한 17석에다 18석. 그러니까
저 표에다가 표 계속 국민의힘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예, 국민의힘은 한 10석 정도를 더 얹어야 되고요. 민주당은 한 8석 정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국민의힘이 한 146석, 156석 이렇게 되고 민주당이 한 125석 이렇게 되는 거죠. 병립형으로 회귀하게 되면. 병립형으로 가면 네. 다시 조금 수정하면 지금은 이제 준연동제를 염두에 두고 지금 저걸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면 국민의힘이 156석, 네. 민주당이 125석이 예측된다. 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타 정당이 한 5, 6석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최대 변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릴 게 이게 참조자료 출구조사에 나타난 성연령별 이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네. 일단 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승산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인 구성비하고 투표자 구성비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인이 뭐냐면요, 그냥 유권자입니다.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진 사람.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는 선거인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가 조금 헷갈리시는데요. 60대 이상 유권자, 그러니까 선거인이 30.3%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투표율이 높아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투표자 구성비는 40.3%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핵심 문제고요. 그 다음에 40대, 50대는 민주당 지지층이죠.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인데 여기가 보면 두 개를 합치면 38.1이죠. 맞죠? 38.1. 38.1인데 39.1인 38.1이죠. 38.1인데 그러니까 유권자 비중이, 그런데 투표자 비중은 37%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인 40대, 50대하고 국민의힘 핵심 지지 기반인 60대 이상에서 오히려 네. 이 3%포인트 정도 더 투표를 많이 한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리고 이제 2030은 대략 한 31%가 넘는데 선거인 구성비는 투표자 구성비로 돌아오면 2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투표율 양극화가 엄청 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 그 2021년 4.7 재보궐선거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의 투표율이 77.1%이고 2017년 대선도 77.2%, 0.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세부 디테일로 가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 투표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80% 전후까지. 그리고 2030 투표율은 같은 대선이었지만 연령별로 보면 5%에서 10%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투표율 양극화가 심하게 이제 나타나면서 국민의힘 쪽의 선거 지형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나중에 뭐 또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2030은 남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2030 남자는 국민의힘 지지층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또 2030 여성은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런 흐름은 그러니까 올해 총선에서 갑자기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이제 정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 저런 흐름은 계속 간다.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제 설명드렸는데, 저런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저겁니다. 네. 지금 우리 통상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번 총선에서 몇 석면 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감으로. 그냥 뭐 한 130석 얻을 거다, 120 몇 석 얻을 거다, 뭐 또 뭐 한 140석 근처로 갈 거다. 그러니까 약간 기대치라든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드러나는 여론조사를 보면서 몇 석 감으로 뭐. 근데 이제 우리 엄경 소장님은 그런 감이 아니라 세대별로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뭐 실제로 이제 연령별로는 어떤 투표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 또 투표율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걸 따라서 굉장히 정밀하게 그 투표 결과를 예측을 하는 거죠. 이런 기법은, 예측 기법은 미국에서 일찍이 선거 기법으로 대선이라든가 이럴 때 중요하게 해서 거의 다 지금 정확하게 맞추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냥 감으로 하면 당연히 그냥
뭐 여론의 그냥 변동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대략 그 변 찍는 것이죠. 지금 이제 뭐 130석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127석도 있고 180석 국민의힘 화이팅인데 뭐 기대치라든가 감으로가 아니라 좀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댓글 달아주실 때 지금 여론조사라든가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서울에서 지금 20석이 우서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주시고 하세요. 이제 다른 주제가 달라졌으니까 좀 같이 손발을 맞추자고 어제도 이야기하셨는데 여러 가지 좀 그런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작년 초반에만 해도 최대 뭐 이제 국민의힘이 얻어봐야 8석 정도 나왔겠냐 뭐 이런 석도 있고 최근에는 주변에 의하면 15석 이상은 충분히 거뜬할 정도로 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적으로 오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서울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변화하는 거거든요, 여론은. 근데 이제 그런 여론의 변화를 아주 참고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분석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좀 어쨌든 이 질문을 저는 약간은 제가 꼬집듯이 자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선거에서는 좀 상당히 큰 격차로 지금 졌는데 그런 흐름으로 볼 때는 지금 예측하시는 우리 엄수현님 예측과는 좀 기주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네, 지난 강서 선거는 이제 투표율이 47.8%였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민주당 상황을 보면 피크, 그러니까 우리가 피크 차이나 피크 코리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정점 이런 얘기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24일 동안 단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 24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거의 죽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야당 대표가 거의 죽을 만큼 단식을 했는데 동정론이 확산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넓게 확산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24일 단식하고 나서 곧바로 며칠 있다가 영장실질심사 있잖아요. 영장실질심사 있는데 여기서도 기각이 됐잖아요. 근데 이재명 수사를 거의 2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 6개월 하고 또 이제 현 정부 때 1년 반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 수사는 빨리 해서 재판으로 넘기고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120석 정도밖에 안 나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유죄 판단인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180석, 200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이 볼 때 무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수사를 빨리 종결해서 재판에 넘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되거나 당연히 동정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2030 여성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젠더 문제도 있고 이대남 반사 효과도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거는 이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대남이 꼴보기 싫어서 그런 거고 윤 정부가 싫어서 이재명한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가 단식하고 수사 2년 반 동안 했는데 결과도 안 나오고 이게 그냥 그 영장이 기각돼 버리고 이러니까 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재명 쪽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민주당 피크, 이재명 피크 요것들이 강서 선거하고 맞물리면서 이 큰 차이로 민주당이 이기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투표율에 주목합니다. 투표율이 47.8%였는데 예를 들어서 총선 때 정도 되면 여기서 한 10% 정도 올라가거든요. 네. 올라가는데 10% 정도 올라가면 저는 이제 이 47.8%에다 더 올라가는 부분은 국민의힘의 결집으로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시 47.8%에서 최대한 결집했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 댓글 보니까 응원해 주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YP리님이 엄경영 소장님 대단한 선거 전문가이시네요. 이렇게 댓글 주시는데요. 사실은 지금
일반적인 지금 앞서 저기 147대 116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반복해서 병립형 비례제를 병립형으로 할 경우에 병립형 비례제를 할 경우에 예측이고요. 아니요. 준연동형 잘못 얘기했습니다. 저 147대 116은 준연동형 비례제 현재 기존 21대 선거에서 했던 예측 방식으로 할 경우에 그대로 그걸 적용할 때이고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다면 156대 125 국민의힘 156 민주당 125 정도로 지금 대략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예측이 일반 이제 저도 여론조사 담당 그 전문가들 만납니다만 일반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뭐 대략 몇 석에서 몇 석, 예를 들자면 뭐 137석에서 147석 정도가 사이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20대 선거에서나 21대 선거에서 엄경영 소장이 맞춘 것은 그런 여론조사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을 놓고 감으로 한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의 분석도 그냥 이제 돌아가는 뭐 한국갤럽이라든가 한국리서치라든가 NBS라든가 뭐 주요 언론 및 ARS 기관에서 하는 걸 이렇게 쭉 살펴보고 대략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기초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질문을 드려보죠. 저 예측을 상당히 근거로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아까 이제 20, 30, 40 여러 가지 세대별 투표 이런 걸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선거 전략에서 가장 중심 포인트가 선거 전략으로 취할 만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 참고 자료 중에 저거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 네, 좋습니다. 저걸 보시면요,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요, 저게 그 이제 한국갤럽에서 매월, 그러니까 그 4주간의 자료를 합쳐서 월간 통합 자료를 내놓습니다. 그걸 갖고 분석을 한 건데요. 자, 보시죠. 윤 대통령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조금 다릅니다. 네. 2030 그거 좀 제일 위에 걸로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아니면 그러면 조금 제일 위에 걸만 위에 걸 먼저 하겠습니다. 좀 키워주시겠어요? 예, 이게 3월 달 건데요. 그러니까 올해 3월하고 최근이 어떻게 변했나 이걸 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연령이나 다른 성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2030 남자가 조금 다릅니다. 20대 남자의 경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이제 27% 정도 되고요. 부정이 한 55% 정도 됩니다. 30대도 대통령 긍정 26, 부정 63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정당 지지율로 오면 반대가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네, 국민의힘 지지율은 3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은 16%. 완전 거꾸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30대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32, 민주당은 30.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차이가 크게 안 나는데 어쨌든 2030 남자가 대통령 평가에 대해서는 되게 인색한데 정당 지지로 돌아오면 국민의힘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저게 이제 3월 현상이고요. 네. 그 밑에 11월 통합을 보시면 네, 밑에 있는 네. 것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네. 그것만 좀 더 키워주시죠. 네, 자 보시면 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1월 통합 왜 11월로 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것 같아서 12월로 하려고 그랬더니 한국갤럽이 12월 달에 조사를 2번밖에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두 개를 섞어서 통계를 내기는 다소 좀 미흡해서 11월로 했고 1월은 아직 월간 통합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10월하고 11월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때 이제 강서 재보궐선거 여파도 있고 뭐 등등 해서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은 20대가 29, 부정이 51, 또 30대가 긍정이 26, 부정이 63, 거의 3배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정당 지지율로 오면 변화가 전혀 없어요. 국민의힘 20대가 30, 민주당 17,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1%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저거는 뭐 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30대가 국민의힘 34, 민주당은 31. 저것도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30 남자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 변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제 이준석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약간의 동요는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그 유권자 지형이 똑같다는 거를 제가 입증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냐?
2030 남자를 타깃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연령은 거의 변화가 없고 이미 누구를 찍을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유동적인, 또 이준석 그 이슈 때문에 약간 흔들리고 있는 2030 남자에다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면 이게 이준석 대표가 계속 공격을 해도 대응을 안 해요. 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응하면 2030이 삐져갖고 이준석 대표한테 갈 수도 있거든요. 민주당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2030 남녀 투표율을 보면 제가 아까 여성에 대해서 잠깐 결집도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30 남자가 이게 보면 이제 투표율이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5세 단위로 보면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30대 후반 이렇게 5세 단위로 쪼개는 거거든요. 보면 5%에서 10%포인트 정도 여성 투표율이 높습니다. 사실 여성 투표율이 높아진 건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였는데요. 아무튼 이제 여성 투표율이 더 높다는 거는 그만큼 민주당으로 결집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2030 남자는 대선에서 이긴 뒤부터는 결집력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2030 남자한테 다 걸어야 된다. 올인해야 된다. 저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총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거를 많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핵심을 짚어주셨네요. 저 보현 아빠님, 엄 소장님 공부 연구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제 3지대 표 좀 주세요. 네, 저는 3지대 투표하겠습니다. 3지대도 표 좀 주세요.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는 2030 세대가 그중에 2030 남성 투표층을 국민의힘에 결집시키는 것이 굉장히 선거장에서 핵심이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면 저 분석을 최근에 했습니까? 과거에도 쭉 그 세대들 투표를 계속 이렇게 연구하면서 발표를 했습니까? 예, 전 과거에도 계속 저는 이제 자료들을 연구를 해서 발표도 하고 글도 쓰고, 또 제가 책이 이제 잘 팔리진 않았는데요. 네. 제가 작년 6월에 네. MZ세대 한국생각이라는 또 책도 냈어요. 그게 2030이 어떻게 투표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한 책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렇군요. 네, 아무튼 제가 그러면 2030 왜 문제에 지금 대해서는 여쭤보냐면요. 네. 지금 이제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대선 이후에도 이준석 전 대표가 일종의 세대 포이론 같은 걸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종의 좀 갈라치기로 남성도 갈라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나 소장님 자료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서 야 어디를 공략해야 자기 지지층이 자기한테도 오고 국민들이 요걸 본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이준석 대표가 2030 남자한테 상징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이준석 대표만큼 2030한테 호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2030이 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2030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띠게 되고 또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 때부터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 투표하기 시작한 이유는요. 2030이 대한민국 소멸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실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출산율도 낮죠. 복지 재정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연금 개혁이라든지 보험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8대 사회보험 연금 사회보험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개혁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옥죄기 또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 위기, 소멸 위기 때문에 20대, 30대가 보수화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국민의힘 지지로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 어떤 과실을 따먹은 거예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 만들기 전에 한 2달 전쯤에 이준석 대표를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당신이 당 만들면 최대 득표율 4%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당 만들지 말고 참아라. 당신은 국민의힘의
보수층의 안에 그 있을 때 존재 가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2030이 당신을 보고 지지한 게 아니다. 대한민국 손을 열기 때문에 지지한 거다. 그래서 당신이 반국민의힘 행보를 하면 그 지지율은 허무하게 무너진다. 제가 이렇게 이제 조언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당신은 보수의 집주인이다. 집주인이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한 3년 남은 거잖아요. 집주인 하기에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뭐 임기 끝나고 또 출마할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자기 집으로 본래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3개월 동안 빌려준 거거든요. 3년 동안. 그래서 아니 진짜 집주인이 왜 임차인한테 집을 넘겨주고 그냥 가냐. 그 바보 같은 짓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충고를 했군요. 네. 그런데 아무튼 뭐 얘기 안 듣고 마이웨이 하던데 네.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30의 보수성의 반로가 이런 거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이준석 대표가 공짜 점심을 먹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원래는 좀 시간이 되면 벌써 지금 1시간이 돼가지고 시간이 되면 지금 어제 나온 여론조사, MBS 조사를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좀 시간 봐서 그걸 간략하게 다루고 이걸 먼저 좀 다루겠습니다. 이제 공정한 여론조사 문제를 좀 먼저 여쭤봐야겠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편차가 심합니다. 정당 지지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최근 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3. 그래서 이제 박빙이지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걸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이 약간 앞서는 걸로 이제 전국조사 나오는데 반면에 이제 미디어 토마토 조금 이 여론조사 이 기관은 좀 의심되긴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44.4, 국민의힘이 35%, 그리고 거의 뭐 약 10%에 가까운 격차도 크지만 국민의힘이 오히려 뒤진다. 이렇게 나온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좀 나오는 좀 심한 차이가 나는데 예를 두 사례를 들었지만 이렇게 여론조사마다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는 뭔가요? 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여론조사 방식이나 기법이 다르다. 한국갤럽이나 어제 나온 전국 지표조사, 즉 MBS는 전화 면접 조사로 하거든요. 예. 그리고 미디어 토마토는 이제 ARS로 하는데 미디어 토마토는 저도 이제 조사 결과 어제 봤는데 응답률은 7.4%로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ARS라 하더라도 가상 번호, 그러니까 선관위를 통해서 통신 3사한테 받아 쓰는 그러니까 그 가상 번호를 활용하면 이게 조금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그러니까 딱히 왜 미디어 토마토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나오냐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하우스 이펙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우스 임팩트요? 하우스 이펙트. 이펙트. 예, 영향.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이게 그러니까 조사 업체 효과. 그러니까 조사 업체에 대한 신뢰성, 조사 업체 자체에 대한 신뢰성. 그렇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건가요? 인지도, 신뢰도. 그러니까 네. 이런 게 개입됐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토마토도 그렇고 미디어 토마토가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출입하지 말라 이렇게 저기를 받았더라고요 어제. 그러니까 뭐 천공 보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 토마토라든지 또 김어준 대표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예. 그 다음에 MBC. 또 과거에는 이제 YTN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사가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진보적 지지층의 인지도나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김어준 대표의 여론조사 꽃은 이 진보 지지층 가운데서 인지도와 신뢰도가 2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여론조사 꽃에 대한 인지도 신뢰도 조사 결과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인지도도 2배, 신뢰도도 2배. 그러니까 여론조사 그러니까 꽃에 리서치가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이 인지도가 높겠죠. 김어준 씨가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 지지층에서. 그래서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여론조사 꽃에서 그 이제 전화면접 조사, 전화조사가 오면 아무래도 진보 지지층이 응답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보수층을 중에서도 여론조사 꽃이 김어준 씨가 하는 거라면
사실은 안 할 가능성도 높고. 안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런 차이가 네, 있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니까 MBC가 조사를 하거나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를 해도 그러니까 진보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제 익숙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이니까 응답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하우스 이펙트 효과가 하우스 이펙트가 영향을 미쳐서 그런 어떤 정당 지지율의 격차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여론조사 신뢰도에 미치는 요인들 중에 그러면 아까 이제 하우스 이펙트도 하나의 중요한 그런 포인트고 저는 이제 보통은 ARS 방식이냐 대면 조사 방식이냐 이런 걸 기존에 많이 주장해 왔는데 새로운 좀 사항을 알겠습니다. 하우스 이펙트라는 거. 여론조사 기관 자체의 조사업체의 신뢰도, 인지도, 신뢰성, 인지도 문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겠네요. 당연히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그 요인들 이외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좀 신뢰도 있는 기관인지 아닌지 이걸 이제 살펴보시고 또 이왕이면 그 정기적으로 자주 발표하는 조사 기관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조사 결과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보러 곡성 순천에서 출마하시라는데요. 거기는 이정현 전 대표가 이미 뛰고 있고요. 제가 또 이정현 전 대표하고 인연 때문에 저 출마 못합니다. 양해 바라시고요. 우리 이정현 대표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MBS 조사도 보면 이제 격주로 발표하는데 문제는 여기 4개 기관이 돌아가면서 해요. 그래서 통계가 약간 틀 수 있는데 아무튼 가능하면 ARS보다는 전화 면접 조사 그리고 응답률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게 어느 진영하고 결탁돼 있으면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MBC가 하거나 여론조사 꼬치 하거나 아니면 미디어 토마토가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신뢰도 인지도 면에서 이 진보 지지층한테 굉장히 어필해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대담 조금 이제 줄이고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저희들이 여론조사 캠페인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1시간 이상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신 우리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수장님 등하고 펜앤마이크하고 여기에 이제 몇 개의 기관이 함께 새로운 여론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기존의 이제 뭐 여론조사 방식하고 좀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새로운 여론조사 기법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형식이나 내용이 어떤 부분이 좀 다른가요? 네. 일단 리서치 앤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하고요. 또 여론조사 공정 이 2개의 기관이 함께 조사를 하는데 가상번호를 활용을 해서 50% 그러니까 지역구별로 한 500명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500명은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전화 면접 조사라는 기법을 통해서 활용하고요. 또 다른 50%는 여론조사 공정에서 가상번호 ARS로 해서 이 결과를 이제 합칩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 보면 대선도 마찬가지고 가장 정확했던 조사 기법 중에 하나가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나 가상번호 ARS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요 2개를 50%로 합쳐서 발표를 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첫 번째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거기 이제 최근에 그 지역구로 떠오른 인천 계양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격돌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여기 이제 그 예측 결과, 조사 결과하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최대 그 이슈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지역구가 있는데 그게 마포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586 학생운동권을 대표하는 정청래 최고위원과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 분은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있고요. 또 지금 지역에서 뛰고 있는 김성동 전 의원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김수환 전 국회의장 아들입니다. 비례대표도 역임했죠. 그래서 요 2분들 중에 이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 또 국민의힘이 과연 이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확한 조사 기법을 통해서 이 다음 주에 이 히트 대박으로 이제 발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새롭게 하는 여론조사 방식, 캠페인 한번 소개하겠는데, 요 전에 그러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기존에 그러면 ARS 방식으로 100% 했다. 대면 조사를 100% 했다. 이제 안심번호라고 하는 가상번호를 이용하느냐, 기존에 이제 또 아닌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ARS 방식하고 대면 조사를 합산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놓는 방식은 그간에 없었습니까, 그러면? 종종 있었는데요. 네. 지역구 단위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저희가 처음 하는 조사인데 아무튼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그 좋은 결과 또 총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그런 자료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롭게 하는 기법의 여론조사 캠페인 영상 한번 소개하겠는데요.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수많은 총선 여론조사 얼마나 신뢰하나요?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에 맞설 여론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신 적은 없나요? 진짜 여론조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로운 여론조사 세론조사 1차 대상은 수도권 격전지 10개 지역 기간은 1월 25일부터 총선 전까지 이 조사는 펜앤드마이크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아레날 주식회사공정 엄경영시대 정신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여론조사 리포트 구독 캠페인 보다 많은 지역, 보다 많은 자료는 총선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론조사 리포트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올바른 여론 형성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예, 마지막 장면 한번 저걸 좀 그대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새로운 이제 여론조사 방식을 하고 여론조사 리포터 구독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레날 그리고 공정의 여론조사에 나서고요. 몇 개 기관 그중에 이제 펜앤이라든가 다른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데 일단 10곳을 진행을 하게 되고 아까 2곳을 먼저 다음 주에 하겠다.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여론조사를 하려면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특히나 대면조사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레난 조사할 때 상당한 비용이 조사가 되는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구독자가 좀 돼주면 좋겠다. 이걸 구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또 후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론조사를 위한 구독료 10만 원 1위 10,000원부터 해서 한 10만 원 정도 일단 10번을 지금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용 계좌가 있습니다. 저 한번 보시고 또 구독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여론조사가 10번에 원래 계획을 했는데 10번을 더 늘려서 20번까지 할 수 있죠. 또 30번까지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는 대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거 좀 참조를 해 주십시오. 오늘 엄경현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앞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병립형으로 될 때 또는 준연동으로 될 때 국민의힘 147, 민주당 116 그 결과 미리 예측했습니다. 과거 20대, 21대에도 이런 데이터 분석으로 정확하게 그 의석수를 맞춘 숫자를 정확하게 맞춘 그 경륜 데이터 분석 기법 이런 과학이 데이터 즉 과학이 선거 결과를 맞춘다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엄경현 소장님 모시고 그 관련된 예측 또 기법 이런 걸 좀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엄경영 소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을 아직 모르시나요? 저도 펜앤마이크 인터넷 신문 애독자입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저는 방송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펜앤 인터넷 신문을 찾아봅니다. 펜앤 인터넷 신문은 모바일 앱으로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펜앤드마이크를 다운받아 설치하세요.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신문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지혜와 안목을 열어드립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